이 영상은 오디오 위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름 76cm. 성인 남성 한 명이 어깨를 잔뜩 움츠려야 간신히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통과조차 힘든 좁은 구멍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일같이 드나들던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5일 그 구멍은 거대한 입이 되어 5명의 인간을 삼켜버렸습니다. 카리브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포인트 에이 피어 정유소입니다. 왼쪽에서부터 크리스 알리 유서프 리시 파이잘입니다. 오전 11시 베테랑 다이버 크리스 부드람과 그의 팀원 4명이 다이빙 벨에 올랐습니다. 작업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해저 18m에 설치된 송유관 마개, 즉 팽창 플러그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이미 수백 번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장비를 챙겼고 서로의 산소주를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문턱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해저 18m. 다이빙 벨이 송유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벨 내부의 고압 공기가 바닷물을 밀어내고 안전한 작업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다이버들은 거추장스러운 잠수복과 헬멧을 벗었습니다. 이 좁은 벨 안에서는 맨몸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알리가 크리스에게 렌치를 건넵니다. 이제 플러그를 고정하는 밸브만 풀면 오늘 작업은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합니다. 파이프라인 안쪽은 비어있는 저압 상태였고 다이버들이 있는 벨 안은 고압 상태였습니다. 이 거대한 압력의 차이, 전문가들이 델타피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 같습니다. 밸브가 열리는 순간 자연은 그 기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시무시한 힘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들린다.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밸브가 풀리자마자 76cm의 구멍은 거대한 블랙홀로 변했습니다. 수톤의 바닷물과 함께 5명의 다이버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파이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크리스는 증언했습니다.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암흑 속을 휩쓸려 가고 있었고 그들은 90초 동안 축구장 3.5개 길이인 366m를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차가운 원유와 바닷물, 무거운 산소통이 좁은 관 안에서 뒤엉켜 그들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암흑의 질주였습니다. 질주가 멈춘 곳은 파이프 깊숙한 곳의 어느 에어포켓이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원유가 속눈썹을 진득하게 붙여버렸습니다. 크리스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건 맑은 공기가 아니라 유독한 기름 냄새와 동료들의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다들 살아있어? 크리스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나둘 대답이 들려옵니다. 기적적으로 5명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1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해저 18m 아래 지상으로부터 366m 떨어진 지름 76cm 미로 속에 갇혔습니다.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고립. 그들의 머리 위로는 수만 톤의 바닷물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에어포켓에서 서로를 마주한 5명. 하지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원유를 뒤집어 쓴 채 서로를 더듬어 확인한 부상 상태는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선두에 있었던 파이잘 굴랍지는 충돌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의 어깨는 관벽에 부딪혀 완전히 탈구된 상태였고 한쪽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동료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움직일 때마다 부러진 뼈가 근육을 찌르는 통증에 몸서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알리 아크바르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거운 장비가 그의 다리를 떡쳤고 한쪽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눈이었습니다. 끈적한 원유가 안구 점막에 달라붙어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고 그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실명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리시 나그사르와 유소프 헬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기압차로 인해 고막이 터져 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폐에는 공기 대신 유독한 기름가스와 바닷물이 섞여 들어가 거친 기침을 할 때마다 검은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유일하게 사지가 멀쩡했던 건 크리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갈비뼈 몇 대가 나간 듯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죠. 이런 몸 상태로 76cm의 관을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명 상태인 알리의 손을 잡았고 탈구된 어깨로 고통받는 파이자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서로의 피와 기름이 뒤섞인 채 그들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끌며 벽을 긁는 소리가 좁은 관 안을 울릴 때마다 크리스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전진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산소는 줄어들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부상 부위는 원유로 인해 오염되어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가 내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모두가 이 파이프 안에서 서서히 썩어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사실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부상보다 더 무서운 방향 감각의 상실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름 76cm의 좁은 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 그리고 온몸을 적신 끈적한 기름. 위아래는커녕 앞뒤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5명의 베테랑은 빨려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머리부터 빨려 들어왔으니 지금 발이 향한 쪽이 출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감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살에 몸이 뒤집혔다고 믿었고 크리스와 반대 방향이 출구라고 주장했죠. 이 찰나의 선택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동료들이 선택한 방향은 출구가 아니라 막다른 길인 5번 정유소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66m의 긴 터널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환한 빛이 아니라 차가운 철벽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암흑 속에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동료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판단에 따라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을 기어갔습니다. 여기가 아니야. 막혔어. 그 절망적인 외침이 좁은 관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금쪽 같은 시간과 체력,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에어포켓의 산소를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미 폐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고 부러진 뼈마디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기어와야 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파이잘은 어깨 탈구의 통증으로 의식이 흐릿했고 알리는 실명된 눈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에 잠긴 구간을 통과해 진짜 출구인 6번 정유소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올게. 크리스는 동료들이 양보해준 마지막 산소 탱크를 짊어졌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신음소리를 뒤로하고 차가운 기름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4명의 형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도박이었습니다. 물속은 더 참혹했습니다. 원유 찌꺼기가 시야를 가렸고 산소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파이프 바닥에 떨어져 있던 3번째 산소 탱크를 발견했고 그는 입안에 고인 기름을 뱉어내며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수직으로 꺾이는 구간 6번 입상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수직 파이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크리스는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크리스. 달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유사 관리자들과 눈이 마주쳤고 지상으로 올라온 크리스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착각해서 5번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6번 파이프 저 아래 에어포켓에 갇혀있다고요. 크리스는 자신이 겪은 방향의 오류와 동료들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구조대가 투입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려다보는 정유사 파리아 측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온 크리스를 증언자가 아닌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 위해 격리해야 할 방해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보다 더 차가운 지상의 비극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경로를 증언했습니다. 5번 정유소 막다른 길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바람에 체력을 다 썼다는 점, 파이잘과 알리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점까지 말이죠. 곁에 있던 동료 다이버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갈게. 우리가 그놈들 다 끌고 나올 수 있어. 그들은 즉시 잠수 장비를 메고 파이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막아선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멈춰. 아무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 정유사 파리아 경영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전과 절차였습니다. 그들은 크리스가 눈앞에서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안이 기름으로 가득 차 생존자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가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로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의 말을 100% 믿을 수 없다. 회사는 크리스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현장에서 격리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인 크리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동료 다이버들이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 제발 길만 비켜달라. 하지만 파리아 측은 무장 경비원을 배치해 파이프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4명의 목숨보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추가 리스크가 더 두려웠던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 바다 위. 플랫폼 위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의 오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막한 파이프 입구에 귀를 대고 있는 구조대원들. 탕 소리가 선명하게 울린다. 파이프 입구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봐. 안에서 소리가 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파이프 벽 너머에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탕. 망치나 금속 도구로 파이프 벽을 두드리는 소리. 방향을 잃고 헤매던 4명의 동료가 지상에서 들리는 소동을 듣고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최후의 신호였습니다. 그 소리는 토요일 새벽을 넘어 오후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지상의 배신을 모른 채 곧 형제들이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으며 필사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이 서서히 차오르고 산소가 희박해지는 에어포켓의 가혹한 환경. 하지만 파리아 정유사는 그 소리마저 부정했습니다. 그건 조류에 휩쓸린 잔해물이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다. 그들은 구조대를 투입하는 대신 카메라, 로봇을 넣는 안전한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좁고 기름진 관 속에서 무용지물이었고 그렇게 황금 같은 골든타임 48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책임을 회피할 논리를 만드는 동안 파이프 안의 에어포켓은 서서히 죽음의 방으로 변해갔습니다. 산소는 이산화탄소로 바뀌었고 조수가 바뀌며 차가운 바닷물이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부상당한 알리와 파이잘은 차가운 물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지상의 발소리를 기다렸을 겁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월요일, 정유사는 그제야 구조작업을 인양작업으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4구의 시신. 그들의 손가락 끝은 파이프 벽을 두드리느라 피멍이 들어 있었고 폐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숨을 쉬려 했던 처절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고 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토요일, 어쩌면 일요일 밤까지도 그 지옥 같은 암흑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만든 지상의 비정한 결정들이었습니다. 사고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생존자 크리스 부드람의 시계는 여전히 2022년 2월 25일에 멈춰 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끈적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좁은 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동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형제들을 두고 나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은 그 어떤 부상보다 깊은 흉터가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부터 휠체어에 앉은 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문만 열어줬다면 내 형제들은 지금 내 곁에 있었을 겁니다. 2024년 1월 마침내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유사 파리아는 다이버들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태핑 사운드를 무시했고 상식적인 구조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법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업이 이익과 책임을 따지는 동안 사람의 생명은 계산기 아래로 밀려났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유사 경영진의 안일함과 관료주의가 76cm의 관을 거대한 가스실로 만들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바닷가에 4명의 다이버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파이잘, 알리리시, 유소프 4명의 다이버는 결국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이제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차가운 바다 밑에서 홀로 외로워해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유가족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제2의 크리스, 제2의 파이잘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책임자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크리스는 이제 더 이상 잠수를 하지 못합니다. 물 공포증과 폐 손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속에 잠기는 순간 다시 그 파이프 안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죽은 내 형제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는 오늘도 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지옥 같은 암흑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들. 비록 지상의 인간들은 그들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기업의 비정함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존엄입니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투하투.